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원전이 갑상선암 발병의 원인이다. 지난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암 발병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판결을 내보냈습니다. 일본에도 이런 판결은 없었다라는 것이 법조계 내부의 평가인데요. 녹색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정부와 수력원자력 한수원이 기존의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지 이것은 미지수죠. 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 9일엔 삼척 원전 반대 입장이 아주 분명한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척에 이어서 영독도 원전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양산인데요. 이 가운데 경북, 부산, 울산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원자력 분야 최대의 블루오션이라면서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센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팟짱이 대한민국의 원전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왜 웃으세요? 우선 반핵운동, 탈핵운동, 탈핵의 전도사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경주에서 오신 건가요? 예. 네, 그 경주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멀리 오셨는데요, 교수님. 굉장히 모시기가 어렵더라고요. 일정 잡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학기 중이고. 네. 예, 그래서 너무 바빠서 죄송합니다. 거의 이주일 내지는 조용필 씨의 멘트 같은. 아이고 그러세요. 네. 대한민국 반핵운동 역사에서 이분 빼고는 절대 이 역사가 성립이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환경운동연합의 기후에너지팀 양이원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마저 예쁜 양이원영 처장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김익중 교수님을 환경운동계로 예. 반핵운동계로 입문하게 만든 미모의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그가 양이원영이었다라는 예. 고백을 어느 전국구구나. 전국구에서 예. 얘기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저랑 같이 출연하셨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제 얘기 처음 시작할 때 네. 뭐 어떤 예쁜 아가씨가 환경운동 같이 하자고 꼬셨다. 네. 그래서 따라갔더니 경주환경연합 사무실이었다. 이 얘기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미모의 목소리마저 고운 그 양이원영 처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한번 지금부터 탈핵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이에요. 한글날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삼척에서 원전 주민투표 결과 85% 주민들이 원전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자, 우선 이 투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한 일이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정부는 계속 하려고 하고 네. 주민들은 조직화가 제대로 안 돼서 네. 그거를 이제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네. 주민들이 이제 대개는 두 편으로 나뉘어서 막상막하로 이제 붙거나 아니면 친정부 쪽이 좀 더 세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과거에 많았죠. 예. 근데 지금 삼척은 지금 반핵운동하고 캠페인 이런 게 아주 성공적으로 된 거고 네.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크다라는 것이 사실은 감지는 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입증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네, 양이원영 처장님 굉장히 환경운동 한지 몇 년 되셨죠? 환경운동 학생 때부터 하면은 95년부터 네. 했으면은 한 20년 된 거죠. 네. 20년 환경운동. 갑자기 무릎이 확 부러져. 중간에 놀 때도 있었어요. 네. 그 20년 환경운동의 역사에서 네. 삼척 주민투표의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주민투표가 부안 핵폐기장 주민투표가 있었죠. 근데 신규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의사 표현을 투표를 통해서 한 건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한국 반핵운동, 탈핵운동의 역사가 삼척에서 다시 시작될 거다.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운동이라는 게 이제 집회를 한다거나 의사표현을 하는 방식이 집회, 시위 이런 형태였죠. 이런 형태였는데 부안핵 폐기장 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주민투표라는 걸 통해서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했던 거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주민투표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정책은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의견이 이제 그 반영될 어떤 절차가 마련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이제 발전하면서 사실은 이런 의견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정치적으로 봐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민들이 뭐 군 단위도 아니고 시 단위에서의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건 여론조사라든지 뭐 서명용지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의사표현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회 출입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면요. 새누리당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주민투표를 왜 하게 한 거야. 그걸 못하게 했어야지. 국감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주민투표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독재 시대 때는 네개 원전 부지가 만들어질 때 주민 의사를 안 물어봤죠. 당연히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쫓아낸 거죠. 강제 수용, 토지 강제 수용을 했고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게 전원개발 촉진법이라는 건데 전원개발 촉진법이라 해서 전원 시설이라고 하면 원전, 뭐 화력발전소, 그다음 송전탑, 변전소, 배전소 이런 것들로 정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그러면 토지 강제 수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토지를 강제로 뺏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법이 이제 그 잔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사회는 내가 싫다는데 그걸 억지로 정부 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는 하여튼 우리가 좀 이제 꼼꼼히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정부는 뭐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짓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자, 우선 그거 넘어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제 그 강원도의 그 공무원 노조가 개탄하면서 성명서 한 장을 냈어요. 뭐냐? 강원도 경찰청이 이번에 있었던 그 삼척 원전 유치 주민 투표와 관련해서 공무원들 이장, 통장, 반장이 동원이 됐다. 이런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면서 공무원들 그리고 그 실제로 이 운동을 조직했던 원전 백지화 시민연대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이런 수사가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우선.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죄송해요. 그거 지금 뭐 정부는 하기 싫은 거고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탄압을 하는 거죠. 뭐 불법 아닙니까? 불법적인 탄압이죠. 국민들이 자기 그 의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그 정말 기본권 아닙니까? 근데 그걸 행사한 건데 그걸 지금 탄압하기 위해서 경찰을 동원하는 거 이게 불법이죠. 그러니까 정당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수사권을 남용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학 총장 선거에도 지원을 해줘요. 대학 총장 노동조합 선거도 지원해줘요. 그런데 삼척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그거를 지원해달라는 거를 국가 사무라 그러면서 거부한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그러니까 대변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라는 제3의 조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 거고 그럼 거기에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시민들에서 다 운영하는 조직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묻겠다는데 그거를 관리 안 하겠다고 하는 그거를 처벌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런 일을 지원했다고 해서 처벌한다고 하는 거는 지자체 자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력화 시도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삼척 원전에 대한 입장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겠다라는 삼척시를 무력화하고 그리고 그런 주민들의 뜻을 묵살하기 위한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건 민주주의 탄압이에요. 그렇죠. 반민주 행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국감에 산자부 장관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전뿐만 아니라 모든 국책 사업에 확정된 부분이 자발적인 주민투표로 논란이 되면 이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부가 주민투표의 이 같은 뜻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피력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정부가 양 의원님 처럼 참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럼요. 신뢰를 공신력, 받아야지. 전문 용어로.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삼척 원전 신규 원전 부지를 지정고시할 당시에 근거로 산업부에서 스스로 근거로 들었던 게 삼척 시장이 유치 신청을 냈다는 거고 그 유치 신청을 낸 거에 대한 근거가 96% 정도의 찬성 서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서명 용지를 받아든 산업부가 그 서명 용지를 봤으면 사실 그걸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서명 용지가 왜곡되고 조작되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스스로 근거를 들었던 그 자체가 왜곡되고 조작되었다는 걸 인지하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신뢰가 떨어진 거죠.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 이유 내가 결정한 건 무조건 다 법이고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99%가 찬성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공산당 96%. 그렇죠. 이거는 보니까 주민투표 결과가 지난 6.4 지방선거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60%, 65%의 주민들이 참가해서 85%가 68%가 참여해서 85%, 84.9%인가요? 정도가 이제 찬성하는 걸로. 이런 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냥 쭉 다 막 돌아다니면서 서명해 이래가지고 다 서명 받아가지고. 그 서명도 사실은 한 사람 이름으로 한 사람 필체로 되어 있는 게 상당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상 없는 번호도 있고 근데 이게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냐면 2002년, 2003년에 핵폐기장 유치를 정부에서 추진할 때 지역 유치위원회를 사실상 사업자하고 정부에서 조직해갖고 서명을 받은 거거든요. 유치 서명을. 그때 이제 공개된 서명 용지를 보면 비슷해요. 한 사람 필체로 되어 있는 종이가 다수 있고 그리고 그게 주민등록상 없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던 일을 지금도 반복해서 한 거를 정부는 그걸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게 이제 드러난 거고. 그러니까 조작된 서명용지는 인정해주고 제대로 된 투표는 주민투표는 인정 못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삼척 말고 영덕에서도 우리도 좀 주민투표 해보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옆 동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그런 얘기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영덕 쪽에 반영운동하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다지 호응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삼척을 보고 난 다음에 영덕 주민들 생각이 좀 달라질걸요. 누구는 하고 우리는 뭐냐.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거고 저렇게 반대하면 막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영덕도 사실은 반영운동 했던 경험이 있고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장윤선의 팟짱. 그 실제로 영덕 때 같이 활동하셨죠? 네, 그렇죠. 그때 핵폐기장 싸움할 때 한참 영덕에서 시끄러웠죠. 지금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이제 삼척시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영덕의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경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반란 아니 뭐라 그럽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주인 의식을 되찾을 경우 주인 의식을 되찾을 경우 교정하겠습니다. 주인 의식을 되찾아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나름대로 다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의견을 냈을 때 네. 그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의견을 내잖아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중앙정부가 내리 누르니까 네. 해봤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자포자기의 심정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삼척시가 그걸 이제 극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것도 민주적인 방법, 그렇죠. 절차를 가지고 투표를 행사해서 한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네. 그 희망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덕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다. 네. 해도 안 된다 이런 패배의식보다는 뭐라도 네. 좀 해야겠다라는 네. 그런 희망을 보여준 게 삼척 시민들의 위대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삼척 시민들의 위대한 행동이 영덕에서도 재현될 거다라고 생각을 예, 그건 이제 기대하는 기대하는 거고요. 거고요. 예, 사실 영덕이 영덕 대게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송이버섯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송이버섯이나 영덕 대게에 이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원자력 발전소 반갑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지방에 가면은 그 군수나 시장의 권력이 너무 세요. 그리고 그 지역 경제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나 정부가 하는 정책에 반대 목소리 내기가 참 어려워요. 네. 대도시는 뭐 그것과 상관없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네. 지방은 상당히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가게 하나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뭐 어. 얘기 안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삼척의 자극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일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핵운동 역사를 쭉 볼 때도 네. 지자체장이나 지역 의원들이 주민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핵폐기장이나 핵발전소 반대운동에 굉장히 앞장서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네.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냐면 정당 공천제가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가 되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이 되는 거죠. 지역 주민들의 표보다는. 네. 그리고 그 표 자체가 어떤 정당 공천을 받으면 또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네. 지지율로 그렇죠. 되니까 네. 그때부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역의 지자체장이나 지역 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네. 진행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네. 삼척시는 그거를 이제 무소속 시장으로 바꾼 거잖아요. 새누리당 쪽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힘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당으로부터의 입김이나 그런 내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지역민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움직임들은 좀 있어요. 정치권 안에서 특히 지방 의원들의 경우에 이게 완전히 이른바 당론에 갇혀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는 정치가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반론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 실천은 또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이제 비판들, 이제 뭐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그 지역 의정에서 얼마나 반영이 될지 독립성, 독자성 이런 것들이 잘 그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는 계속 원전이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 없으니까 신규 원전 계속 확대하겠다. 주민들이 암만 반대해도 우리는 간다. 우리는 원전 짓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죠. 지금 이제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는 전 세계인이 다 알게 됐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봤고요. 네. 그 더군다나 굉장히 그 안전 조치를 잘하고 있다, 모범적이다 이렇게 평가받던 나라에서 엄청난 사고가 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일본은 앞으로 서서히 망할 겁니다. 국토가 지금 70%가 방사능에 오염됐는데 이 오염이 대개 300년 가거든요. 네. 그럼 300년간 암 환자, 뭐 유전병 환자 늘 텐데 앞으로. 그거를 일본 정부가 어떻게 그거를 소화를 해낼 수 있겠냐. 서서히 늘어날 텐데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한 번의 핵사고가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꿉니다. 네. 소련의 경우도 체르노빌 사고 때문에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르바초프가 직접 와서 한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핵사고라는 거는 너무나 큰 규모인데 이 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 사고 난 나라들 보면 전부 미국, 소련, 일본 다 원전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네. 원전 많은 나라고 많은 나라 순서대로 났고 많은 시선에. 네, 이 얘기는 핵사고가 확률대로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그 확률 한번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대형 핵사고 일어날 확률이 27% 나와요. 27%. 예. 그거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네. 사고 안 날 확률은 대신 73%죠. 그래서 이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 세계 원전에서 한 7, 80개 중에 하나씩 터진 거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23개 있죠. 계속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전 개수 증가란 얘기는 바로 사고 확률 증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원전은 무조건 조금이라도 줄여야 돼요. 네. 그래야 점점 안전한 세계로 가는 거지. 개수가 는다라는 거는 점점 더 위험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양현영 처장님, 그 교수님의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갑자기 확 위험이 그러니까 오고 이게 있는데요. 네. 원전 사고가 법대로 안 나고 그다음에 과학대로 안 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확률대로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라는 걸 과학적으로 하거든요. 네. 과학적으로 해요. 그리고 원전 가동이나 뭐 건설 운영 이 모든 허가도 법적 기준치를 다 만들어서 그대로 한다고요. 그걸 다 만족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실제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2004년에 네. 수명 연장을 하면서 어쨌든 확률론적 안전 평가라는 굉장히 지극히 첨단 과학 공학적 기술을 가지고 네. 평가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원전 이런 중대 사고가 날 확률을 네. 1억 년에 한 번이라고 봤다고요. 1억 년. 1억 년에 10의 마이너스 8승년에 한 번이라고 그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냐? 그 1억 년에 한 번이 오늘 밤일 수도 있고 1억 년 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대로 낮다고 그러니까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네. 아니지만 IAEA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는 10의 5승, 10만 년에 한 번 정도를 안전 평가를 하면 된다. 그것만 넘기면 된다 해서 1억 년에 한 번이니까 얼마나 안전성이 우수한 원전이냐라고 네. 이제 선전을 했던 건데 근데 네. 사고가 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고가 날 때도 문제지만 일상적으로도 사실 문제예요. 이번에 그 갑상선암 네. 관련해서 법적으로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원전의 책임이 있다라는 라는 판결이 판결이 났죠. 나왔죠. 지난 17일에.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원전이 그러면은 사고가 났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법적 기준치를 넘어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방사성 물질은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기체를 통해서나 액체를 통해서나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아졌고 그렇다면 아무리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게 원전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하고 한수원이 그 원전 주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매년 해요. 네. 거길 보면 세슘이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가까울수록 세슘 농도가 높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액체 폐기물 계속 나오죠. 기체 폐기물 계속 나오죠. 정화 제대로 안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원전 주변이 방사능에 오염되는 거고 그 안에서 그 근처에서 나오는 그 수산물, 농산물 이런 데 오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기체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한 피폭도 꽤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피폭이 계속 되는 건데 기준치라는 거를 정부가 정해놓긴 했죠. 그렇지만 네. 그건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숫자예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네. 10배씩 이상 달라요. 네. 그거 아주 임의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안전기준치는 제로예요.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뭐 긴 얘기 할 것 없어요.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안전기준치라는 거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프 자체가 네.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 원점을 피폭량에 지나는 따라서. 직선. 그렇죠.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암 발생과 유전병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건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논문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네. 의학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의학 교과서에 근데 안전 기준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자력계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 원자력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호메시스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네. 적은 양의 방사능은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좀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먹고 그 결과를. 저 정말 그런 얘기에 너무나 분노해요. 의사로서. 의학 교과서에 정리가 돼 있는 걸 왜 뒤집냔 말이야. 자기들이 무슨 근거로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원전 마피아들의 그 막강한 파워가 결국에는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진실마저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얼토당토 않은 짓을 하고 오만한 짓이죠. 오만한 짓을 하고 전 세계 의학계를 한번 설득해 보라고 그러십시오.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 의학적 기준치하고 네. 의학적인 안전한 기준치 얘기하고 원자로 산업계에서 말하는 관리 기준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학적인 기준치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그 1심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판결문을 보면 네. 어떻게 돼 있냐면 가해 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 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네. 네,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을 네. 면할 수 없다. 예컨대 지금 이 1심 판결이 동부지법에서 부산 동부지법에서 난 건데 이 판결이 2심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그렇겠죠. 이 입장이? 한수원이 가만둘 리가 근데 없겠죠. 이게 이 내용이 그렇게 될지 않을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 항소는 아마 할 겁니다. 항소 항소는 당연히 할 하겠죠. 거고 예, 그렇죠. 근데 2심에도 이 결과가 나올지에 나올지 대한 의문은, 건데 네. 어쨌든 한수원은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자기들은 법적 기준치를 지켰다. 그 주장을 계속 할 거라고요. 법적 기준치를 지켰다. 안전기준치 지금 말씀하신 근데 그렇죠. 그걸 법적으로는 네. 기준치 정할 수 있죠. 그러나 네. 이 법이 나라마다 10배씩 차이 난다니까요. 네.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절대 안전하지 않은 기준이 되는 거고. 나라마다 네. 차이 많이 납니다. 네. 근데 방출 기준이 어쨌든 있는 그 법을 지켰는데 그걸 네. 책임을 지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라고 이제 저쪽은 얘기할 한수원은 거고. 주장을 할 거고. 근데 한쪽에서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갑상선암 환자는 발생을 한 거고 네. 그거를 지난 2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에도 분명히 원전과 갑상선암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정부 보고서로 나오기도 했고 네. 그렇다고 아무리 법적 기준치 이하를 하더라도 암 발병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적 기준치를 바꿔야 되는 거지. 네. 암 발병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한수원이 항소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히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는 불쾌한 일이네요. 이 정도의 1심 판결이 나왔으면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기준치를 바꿔서 좀 더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 같은데 그런 태도는 한수원도 한수원이지만 원자로 불복하겠다. 안전위원회에서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규제 기준을 만드는 데는 원자로 안전위원회니까 네. 그걸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걸 기준을 전 대폭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려면 이제 기체 방송 물질, 액체 방송 물질을 걸러대는 작업들이 더 필요할 거고 이제 비용 투자가 더 되겠죠. 안전에 대한 비용이 네. 더 투자가 될 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지역에 그렇게 많은 원전이 집중될 수가 없어요. 그 법적 기준치를 그러니까 만족을 하려면 왜냐하면 한 개의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일정하거든요. 근데 그게 5개, 6개, 7개, 8개, 10개로 늘어나면 얼마나 그 농도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그 법적 기준치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뭐 그렇게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원전 주변에 방사능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CO2가 아예 안 나오게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그 오염 물질도 마찬가지 줄이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원전을 하는 한 이런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또 하나 팩터를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만큼 원전에서 가까이 사람이 사는 곳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와 보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그겁니다. 그 원전 바로 옆에 사람들이 사는 거 이거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대부분이. 대개 보면 뭐 5km, 10km 이 정도까지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원전을 돌리는 게 보통인데 네. 우리나라는 1km 안에 사람들이 집이 다 있단 말이죠. 이거 아주 독특한 법을 일이에요. 찾아보니까 제한구역이라고 정해놨더라고요. 네. 제한구역 정해놔서 경수로는 700m, 중수로는 914m까지만 딱 경계구역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살아도 문제가 없게,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가까울수록 방사성 물질에 대한 피해는 더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리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 이주 요구를 했고 일부분 그게 받아들여지기도 한 상황인데 네. 월성 원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1km 지점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주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어떤 태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책임이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가든 거죠. 말든 맘대로 해라.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애들도 거기 살고 있어서 아이들이요. 뭐 4살짜리 뭐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집에도 암 환자, 뒷집에도 암 환자, 우리 집에도 암 환자, 다 암 환자인데 이런 상태에 이 애들을 4살짜리, 10살짜리 애들을 키우는 게 맞냐. 근데 나가고 싶은데 집이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팔리지를 않죠. 그렇죠. 팔리지 않은데 전 재산이 거긴데 거기에 그 집을 그럼 한수원이 사주거나 정부가 사줘야지. 네. 방송물질을 나온다고 하면서 그거를 사주지를 않으니까 이제 이주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이주 대책을 사실은 정부에서 마련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피해가 클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예, 그 방사능이란 거는 이제 어릴수록 더 민감한 걸로 돼 있죠. 세포 분열 속도에 비례해서 민감한 걸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린이가 어른에 비해서 2배, 3배 이 정도가 아니에요. 20배 이렇게 민감한 걸로 돼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저출산 국가 심각한 문제인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정부가 이주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그렇죠. 국가적 재난을 막는 어릴 게 때 아닌가요? 어쨌든 방사능 물질을 접하게 되면 훨씬 암 발병률이 높은 거죠. 예, 높아집니다. 어릴수록 어릴 때 피폭됐을 때 특히 월성원전, 경주에는 월성원전은 삼중수소라는 게 경수로보다 30배 이상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그 주변 또 삼중수소는 걸러지지도 않아요. 필터에 걸러지지도 않아서 그냥 다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그냥 바로 다 네네 걸러지고 그리고 삼중수소가 굉장히 작은 원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구성하잖아요. 네. 그 주변에 토양과 빗물과 뭐 지하수 다 오염돼 있는 걸 확인을 했고 농산물 이런 것도 다 그렇죠. 그럼 다 그렇게 다 될 나옵니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소변 검사하면 소변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걸 먹으니까 네. 간이상수도 오면은 지하수를 먹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법적인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대책 마련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해서 환경운동연합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부산 있는 게 환경운동연합? 네, 부산 뭐 경주 이런 쪽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이제 공동 소송을 준비를 해보자. 어쨌든 판결이 난 거잖아요. 네. 특히나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원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갑상선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근처에. 그분들은 사실은 그 피해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고를 지금 모집하는 그런 공동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아, 그러면 팟짱을 듣고 계신 청취자 가운데 부산? 울산? 네 군데죠. 예. 월성원전, 네. 그다음에 고리원전, 고리원전, 한빛원전, 네. 그다음에 한울원전. 네. 이곳에서 이제 법적인 관계니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라고 있어요. 8부터 10km 정도. 네.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바깥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구역들인데 그 내에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중에 갑상선암 환자는 원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딴 데 살고 계시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기 살았으면 왜냐하면 3년을 잡은 이유가 갑상선암 환자는 방사성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가장 빠른 경우 한 3년 정도부터 발병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로 잡은 거고 그런 거주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 갑상선암 환자이신 분들은 관련 진단서라든지 관련 문서를 제출하시면 이제 원고로 참여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걸 지역별로 뭐 부산과 각각마다 이제 연락처를 지금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환경운동연합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런 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혼자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방법도 없고 나는 갑상선 환자인데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는데 환경운동연합이 이걸 대신해 주니까 감사하네요.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원전을 그 이른바 경제의 논리로 정부는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경북, 부산, 울산 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난리가 났어요. 유치 경쟁을 하고. 뭐냐면 원자력 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짓겠다. 그래서 지역에 아주 큰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은 동남권 신공항 어디에 지을 거야 막 이런 거 가지고 난리가 나듯이 이번에는 원자력 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가지고 어디다 지을 건지 지금 난리가 났고 경주시가 제일 적극적이에요. 교수님 경주에 계시죠? 이게
근데 일단 원자력 해체 기술 연구센터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 원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정부는 더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원자력 해체 기술 연구센터를 짓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선 이 연구센터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그 원전 뭐 30년 40년 돌리고 난 다음에는 네. 이거 어차피 해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자리에 놔둘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그 우리 자동차 같으면 폐차하는 것처럼 네. 이제 없애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폐쇄, 폐로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네. 원전 운영이 끝나면 그거를 완전히 자연 상태로 그 건물이 없는 상태, 짓기 전 상태로 돌리는 걸 폐로라고 합니다. 네. 그럼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폐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전을 멈추면 그러면은 고준위 핵폐기물 네.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 네. 이것만 쏙 바깥으로 꺼내서 따로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열쇠 채워놓는 거 있어요. 이건 폐쇄죠. 폐쇄. 예. 예. 그러니까 폐쇄 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폐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 좀 만감이 오가요, 사실은. 왜냐하면 폐쇄 연구소를 짓는다. 그리고 네. 폐쇄 연구를 한다. 이거는 폐쇄를 하고 폐로하는 경험을 지금부터 하겠다 이 얘기니까 네. 사실은 원전 폐쇄를 하겠다라는 정책이나 결정이 있어야 이제 의미가 있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월성 원전 1호기 지금 수명 연장을 하지 말고 폐쇄를 하면 네. 그러면은 이제 폐쇄 그 경험이 스스로.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해요. 네. 우리 반핵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폐쇄하는 분위기로 좀 이렇게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뭐 한수원에 좀 이렇게 그쪽에 잘 아는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네. 폐쇄 기술이란 거는 필요 없는 거다. 따로 기술이 별로 필요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용 후 해결료만 꺼내버리면 네. 뭐 그다음에는 뭐 잘라서 방패장으로 집어넣고 하는 그런 기술인데 네. 사실 별거 없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폐쇄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아니면 경험이 있으면 이제 되는 것인지 뭐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연구센터를 왜 짓겠다고 난리들인 건가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국책 사업으로 해서 하나씩 떨어지면 네. 그게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폐쇄라는 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인력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고용 효과, 네. 경제 유발 효과 이 꽤 될 거거든요. 아휴 참. 그래서 그 원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아마 더 들 거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고요. 적어도 시간은 훨씬 더 듭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 전망치를 이 센터를 짓게 되면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까지 3개년간 1,400억이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효과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도 원전 마피아, 핵 마피아가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생부터 생애 뭐 인간으로 치자면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우리가 한번 다 관리해 볼게. 이런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해체를 대기 중인 원전이 12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장 규모가 원자력 해체 시장 규모가 2030년에 500조. 그다음에 2050년에는 1,000조 이렇게 있다. 이 시장이 있다. 이 시장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연구센터를 지으면서 그 원자력 해체 기술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안에 양현영 처장님 네. 그 원자력 해체 기술 아까 뭐 한수원 관계자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필요 없는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소위 얘기하는 원자력 해체 기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지 해외에는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까지 가동 중인 원전이 437개인데 네. 그러니까 연구 정지 그러니까 중단된 원전이 한 149개, 한 150개 정도 돼요. 네. 근데 그중에 완전히 해체를 한 게 18개밖에 안 돼요. 세계적으로. 네네. 그리고 전 세계 통틀어서 독일, 미국, 영국 뭐 이런 몇 개 나라 안 되는 데서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체에 대해서 기술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냥 보통 건물을 해체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데.
그 원래 보통 건물도 어떻게 잘 그렇죠. 잘 해체할 거 같은 거 발생하지 안 시키고, 않게 잘 해체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토목 건설 기술 중에서도 중요한 한 분야가 될 정도로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근데 원전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건물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사용 해결료를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용 해결료에 직접 닿아 있는 그런 원자로 주변 기기를 어떻게 해체할 거냐, 그러니까 꺼낼 거냐인데 이건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으로 해야 돼요. 로봇으로. 로봇 기술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서 이제 잘하는 이유가 그런 나라는 기계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되잖아요. 첨단 기계들이. 그러니까 로봇가 아주 정교하게 그 작업들을 사람을 대신해서 원격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 기술이 쉬운가요? 어렵죠. 근데 그런 것들을 꺼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염된 방사능 물질, 그 방사능 오염된 뭐 그 건물들은 또 어떻게 해체할 그러니까 분리할 거며 그리고 오염이 안 된 것들도 있겠죠. 그런 거 해체하는 건 쉽겠죠. 보통 건물 해체하는 것만큼. 하지만 원전에서 기술이 필요 없다. 그거는 안 해봐서 그런 거고. 자, 한수원 그 고위 관계자일 것 같아요. 교수님이랑 얘기하셨으면 그분은 우리가 누군지 얘기를 하고 가시죠. 아이고, 네? 그러지 교수님 맙시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안 되나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한수원에 고위직에 있으면서 이런 연구센터 짓고. 네, 이제 한수원 입장은 그렇겠죠. 지금 이제 해체를 얘기하면 해체하기 전에 폐쇄를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수명 연장을 다 할 생각인데 해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아직 먼 일이다. 기분 나쁠 거고.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부산시든 경주시든 해체 센터를 유치하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센터 안에 사람 몇 명 있겠어요? 100명 있겠습니까? 몇십 명도 안 될 텐데 중요한 거는 해체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R&D를 하려면 기술 개발을 하려면 해체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기술 개발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해체할 대상도 없는데 연구센터만 짓고 거기에 1,400억 쓰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 갖고는 그걸로 그냥 뭐 건물 하나 센터 건물 하나 짓고 그 안에 뭐 연구원들 몇 명 있고 그런 거겠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경수로는 고리 1호기, 중수로는 월성 1호기 그걸 대표적으로 폐쇄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체할 건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 연구할 대상이 있어야지 뭘 하든가 말든가. 지금 그 안에 이제 사실은 가동 인력만큼의 인력이 필요해요. 해체를 하려면 그러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간도 뭐 20년, 30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그 인력들이 투자가 되고 투여가 되면서 이제 기술 개발까지 하고 그러면 연구 개발비도 이제 들어갈 거고. 근데 그런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하는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센터를 유치하는 거는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세금 낭비. 그러니까 경주시장님이나 부산시장님 두 분 다 새누리당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님이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폐쇄 권한이 없어요. 없죠. 원자로 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끝이니까. 근데 원자로 안전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리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산업부에서 수명 연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원자로 안전위원회 9명 구성 중에 정부 여당이 7명인데 결국은 정부의 결정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면 그럼 사실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폐쇄하겠다. 더 이상 수명 연장하지 않겠다. 그 결정을 내리는 게 맞는 거고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리게 할 거냐. 지금 수명 연장을 하겠다고 자꾸 하는 건데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론을 정한 다음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경주시장과 부산시장님께서 하실 일인 거죠. 본인이 속한 당에서 그런 당론을 만들고 그래야만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가 실제 해체 작업에 들어가면서 기술이 축적되고 비용이 투자가 되고 전 세계에 있는 앞으로 수백 개가 넘는 그런 폐로 시장이 열리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2014년 현재 설계 수명이 보통 30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원전이 225개예요. 전 세계. 전 세계 225개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서히 다 폐로가 되어 갈 건데 아까 뭐 한 500조 이건 좀 약간 과한 것 같고 원전 하나당 싸게 먹히면 한 7천억 원,
비싸게 먹히면 1조에서 뭐 2조 사이까지 가는데 네. 그럼 이제 수백조 원의 시장이 좀 열려 있다고 보는 거고 물론 기술이 축적이 되면 비용이 더 떨어지겠지만 원전 건설 시장은 오히려 축소되는 반면에 원전 해체 시장은 열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례도 없고 네. 기술도 없고 제도도 없고 네. 정비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작을 하려면 센터 하나를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방향을 바꾸고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에볼라랑 비슷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통령이 의료 인력 파견하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야 되는 상황에 몰리는 것처럼 이것도 뭐 시장들이 서로 그러니까 그 정부 안에 뭐 착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쪽에서는 신규 원전 계속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이 이윤만 따지면서 이제 폐쇄 시장에 우리도 한번 덤벼보자. 근데 뭐 아무런 준비는 없어요. 아무런 토대도 없고 기술도 없고 연구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에서 국민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전 추진하는 쪽에서도 폐쇄 기술 또는 폐쇄 경험이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예, 오랫동안 해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짓고 운정하고 폐쇄하고 하는 그 과정이 어차피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폐쇄 얘기도 하고 거기 기술 얘기도 하고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아이 뭐 폐쇄 한 개라도 좀 해보자 이런 심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폐쇄에 관해서는 사실 반대하는 그 세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건설에 대해서는 찬반이 확실하게 갈리잖아요. 네. 그렇지만 폐쇄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쪽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경주시나 아니면 부산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유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그분들이 예를 들어 폐쇄를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가 원전 폐쇄가 결정되는 과정인데 네. 그 과정에 숟가락 하나 아니 뭐 도움을 뭐 조금이라도 준 적이 있냐 그런 입장을 제대로 밝히거나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네. 그런 모임에 나오거나 그래 본 적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당신들이 해. 단물은 내가 빨게.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입장은 내셨죠, 입장은 내셨지만 네. 실제로 이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네. 지역에서 하여튼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네. 한 번도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좀 얘기하거나 뭐 이런 적도 없고 네. 꼭 필요할 때는 입 다물고 있고 네. 그러고 있다가 뭐 이렇게 세금 낭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쾌가 생기면 네. 이렇게 숟가락 하나씩 얹어 놓는 네. 아주 무책임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해요. 예. 장윤선의 팟짱. 지금 보면 그 최양희 경주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자력 발전 운영 그리고 방패물 처분, 원자력 산업의 전주기 시설을 보유한 데가 경주다. 고로 원전 관련 시설의 집적지 경주. 이 경주에서 우리가 원전 해체 센터를 꼭 지어야 된다. 원전 해체 센터의 최적지다. 예, 그런 이제 경주가 다 있죠. 네, 다 중수로 있어요. 있고, 맞는 있고,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중저준이 아니니까. 있고 예. 사용해 방패장. 전력 건시전 시설도 있고 그렇죠. 다 있죠. 고준위, 중저준위, 그다음에 중수로, 경수로 사실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있죠. 안전성에 관한 네. 염려. 네.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돈이 되냐 마냐 이쪽으로만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네. 그 점이 좀 우려스러운 거죠. 네. 근데 센터 유치하는 거는 돈 안 돼요. 센터 자체가 뭐 얼마나 센터 1,400억이라도 일단 땡기고 보자 이런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 중저준위 폐기장 유치하면서 3천억 받아가지고 뭐 몇 년 안에 다 사라졌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에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월성 1호기를 그 최양희 시장님께서 폐쇄하도록 역할을 하셔야죠. 새누리당 내에서. 네. 네, 그게 사실은 페로센터가 실제로 의미가 있어지는 건 거죠. 네, 근데 그런 노력은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도 진정성 있게 원자력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던 분들이 어찌됐든 정부 예산을 땡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벌떼같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계속 얘기해보고 운동적 의미도 평가를 해보고 왔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점점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안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옆 나라인 우리는 안전한가? 역시 굉장히 심각하게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정부가 뭐 완전히 그 내적 교란에 빠진 것 같아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상황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바꿀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 찬스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찬스가 되겠죠. 근데 생각을 반대 입장에서 하면 지금이야말로 열심히 반핵 여론을 잘 막아서 영원히 원자력계가 이렇게 부흥하도록 그렇게 잘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울해지네. 지금 현재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티는 지금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어느 방향이냐, 네. 어느 쪽에서 보고 있냐 이게 참 중요한데 저는 뭐 이렇게 원자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찬반 얘기를 하면 사실 어느 쪽이 옳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그냥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원자력이 사양산업이다. 선진국들이 지금 20, 30년 전부터 손 빼고 있고 원전 줄이고 있지 않냐. 그 이유가 뭔지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그 모든 산업들이 되게 그렇지만 수십 년에 걸쳐서 선진국이 주도해서 성장합니다. 네.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그런 다음에 수십 년에 걸쳐서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선진국 손 빼고 후진국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꼬꾸라지는 게 보통 산업의 그 흥망성쇠의 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원전은 성장이 다 끝났고 25년 전부터 원전 개수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손바뀜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손 빼고 있는 거고 개도국들이 특히 아시아에 있는 4개 나라가 그 빈자리를 지금 채워가고 있었고 네. 후쿠시마 이후에 꺾인 그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원전 개수 100개 단위로 줄 겁니다. 제가 대충 짐작하기로는 앞으로 20년 내로 250개의 원전이 문을 닫거든요. 네. 근데 20년 내로 250개 못 지어요. 전 세계에서. 한 100개 지을 겁니다. 그러면 네트로 150개가 줄어요. 네. 앞으로 20년 내로. 이거 원자력 사양산업이에요. 네. 이렇게 시장이 원자력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네. 이거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안 없이 이렇게 원전을 줄여왔을까 선진국이. 도대체 선진국이 그럼 여태까지 그 대안으로 썼던 게 도대체 뭘까? 네.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전 국민이 정부가 하고 있는 그 홍보에 그냥 홀려서 네. 원자력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선진국들이 대안 없이 수십 년 동안 그 길로 갔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후쿠시마 이후에 원자력을 멈췄지만 일본에 무슨 에너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못 들은 전력난이 없었죠. 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간 나우토 전 총리가 네. 이번에 방안을 오셨죠. 하셔서 네. 이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딱 맞닥뜨리면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 250km 반경, 네. 250km 전체 다 대피 명령을 내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까지 직면했었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인구가 5천만 명이더래요. 국토로는 전체 국토의 3분의 1이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고민까지 심각하게 했고 다행히 수습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간 건데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는 도저히 자기도 물리학을 공부했지만 네. 과학적으로는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총리 그만두기 전에 사인한 법안이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는 거였어요.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이게 뭐냐면 재생에너지로 자기가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 판매회사가 의무로 그걸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일정 정도 가격을 보장해 주면서 네. 이게 독일에서는 성공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을 하면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확대가 된 거거든요. 네. 뭐 800만 명이 넘는 발전 사업자가 만들어진 거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도입이 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 폐지가 됐어요.
없어진 그러니까, 게 많아요. 그분이 들어오신 뒤로. 예. 그렇게 되면서 태양광 시장이 네.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상태가 돼버리고 뭐 대기업이 진출은 했지만 다 수출 주도형으로 가지 내수는 거의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최근에 올해 얼마 전에 제4차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기본 계획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발전차익 지원제도 대타로 도입된 뭐 의무 할당 제도라고 해서 6개 발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자기가 생산하는 전기의 10%를 신재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유예를 해줬어요. 2022년까지 하기로 한 것도 24년을 유예해주고 특히나 발전소 온배수가 10배수라고 말할 만큼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원전 같은 경우는 뭐 방사물질 섞여 나오죠. 근데 그거를 신재생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유례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1차 에너지에서 그 재생에너지가 뭐 10%도 안 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지금 1%, 2%도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재생에너지 그냥 꼴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잠재력이 세계 없는 꼴찌.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보통 연평균 시간 발전 시간을 태양광으로 보면 독일이 2.2시간인데 우리는 3.5시간에다가 남부지방은 4.5시간도 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잠재량이 엄청나거든요. 많은, 네. 태양광에서는 특히나 네. 잠재량이 높은데 그 일본에서는 2년 사이에 그 발전차익 지원 제도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만 원전 70개 분량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발전량으로 환산하면 15개로 줄어들긴 해요. 왜냐하면 효율이 또 떨어지니까 원전보다. 네. 그걸 2년 사이에 그렇게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 보면은 태양광 잠재량이 우리는 더 좋으면 좋았지. 왜냐하면 거기는 섬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계도 있는 건데 그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쁠 리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제도 하나 바꾸는 걸로 제도 하나가 나라를 바꾸네요. 그렇죠. 네. 에너지 정책 바꾸는 건데 왜 그걸 폐지했을까 그 제도를. 저는 분명히 원자력계 로비가 있다고 봐요. 네. 그걸로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몇천억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지원금 가는 게 뭐 2017년, 18년이면 끝날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 총 해봤자 뭐 2조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대강 사업에 5년 동안 22조 들어갈 돈은 있고 네. 예?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는 원전을 대체하겠다는 그걸로 몇 조는 돈이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G20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G20 그 회의할 때 블룸버그 통신이 깠는데 네. 그 재생에너지 투자 나라들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밑에서 5번째라는 거예요. 거의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나라. 교수님 전문 용어 써주세요. 꼴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보다 그 투자 금액이 못하니까. 네. 네. 그 이탈리아만 해도 2010년에 14조를 금액으로 투자했고. 따져서 그렇고요. 네.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전기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만드는 비율로 따지면 네. 우린 그냥 꼴찌예요. 우린 2012년 그냥 꼴찌예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냥 0.4%. 네. 신재생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분류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재생 가능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 네. 그걸로 이렇게 따지면 1%도 안 돼요. 이거 그냥 세계 꼴찌예요. 그 신재생하는 폐기물 네, 쓰레기 쓰레기 태워갖고 나오는 그거를 그 신재생으로 폐기물. 넣어버리고 그게 지금 60-70% 이상 쓰레기 되거든요. 아파트, 쓰레기 시멘트 뭐 심각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서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우리가 잠재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한번 하자 그러면 또 가잖아요.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비용 부담을 하려고 해요. 해서라도 안전한 사회에 살고 싶어 하지. 네. 안 발생하고 그다음에 뭐 원전 사고 걱정이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싶어 하나요? 특히나 우리가 국토 좁은데. 그러니까요. 교수님께서 그때 표고버섯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트 가면 꼭 확인을 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 표고버섯인지. 그거는 되게 국산이죠. 네, 근데 하여튼 저희가 보면 굉장히 세월호 이후에 안전 문제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계속 되풀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입 아프게 무려 1시간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와 또 이 관계자들이 얼마만큼 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정말 답답함만 밀려오는 상황인데요. 교수님 끝으로 저희가 지금 안전한 대한민국 또 대체 에너지 그리고 또 에너지 정책의 전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오늘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이 방송을요.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꼭 들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그렇군요. 호소하는 방송. 말 좀 조심할 걸. 꼴찌 이런 얘기 안 할 거야. 네,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어느 분께서 양현영 처장 교수님 중요한 사람 나중에 하고. 레이디 예쁜 사람 먼저. 예, 양현영 처장님 먼저 하시죠. 예. 저는 뭐 비판 지점은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녹색 성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창조 경제가 시대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과거에 부가가치도 낮고 고용효과도 떨어지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나서서 싼 에너지 가격을 유지해 준 인 거고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다고 보면 앞으로도 그럴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부가가치가 더 높고 네.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GDP를 더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고용 창출도 더 되는 산업들이 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3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갈 거냐. 중국이 이미 추월하고 있는데 여전히 싼 전기 가격, 싼 에너지 가격을 위주로 해서 이런 산업 구조를 그냥 가져갈 거냐. 그러면 우리 애들 먹거리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죠. 지금이 그 전환 시점이고 그거는 탈원전, 탈핵을 통해서 전반적인 에너지 산업도 바꾸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다. 거기에 일정 정도 비용이 필요한데 그런 비용을 시민들이 국민들이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네. 하나같이 난 전기요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 원전만 줄이기만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처럼 정책의 방향을 바꿀 호기가 없죠. 네. 그런 기회를 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주변에 이 이해관계자들 좀 물리치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건 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김익준 교수님. 네. 그 에너지 전환 정말 꼭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늦었어요. 저도 그 전 세계 그 시장 이런 거 잘 몰랐었는데 네. 지금 이제 단적인 데이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전 세계 지구에서 만든 전기 전체 중에 20%예요. 그리고 원자력이 만드는 전기가 그 절반입니다. 네. 11%. 네. 그리고 원자력이 만드는 전기는 조금씩 줄고 있어요. 5년 후에 10%, 그다음에 9% 이렇게 줄 겁니다. 네. 그런데 재생 가능은 지금 현재 20%지만 5년 내로 10%가 더 올라갈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투자되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 세계 시장은 선진국 주도로 해서 재생 가능으로 급격히 가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은 사양 산업이고요. 근데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생 가능 아예 안 하고 원자력만 하는 나라거든요. 정말 잘못된 정책이에요. 지금도 너무 늦었어요. 빨리 이거 돌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전 국민이 지금 원전 없애는 거 불가능할 거다라고 아주 굳게 믿고 계신데 네. 그거는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홍보를 잘못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네. 탈원전 가는 길은요. 전 세계가 가는 길 그냥 묻어가면 돼요. 지금 원전 줄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우리도 시작하면 돼요. 재생 가능 다들 하잖아요. 우리도 하면 돼요. 네. 원자력의 2배의 전기를 이미 만들고 있고 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그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그 정책을 보면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전교 꼴찌 하던 애가 생각이 나요. 세계 꼴찌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면서도 계속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유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반에 있던 그 전교 꼴찌 걔가 다리를 계속 떠는 애였었는데 다리 떨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 집안 환경이 안 된다. 나는 못생겨서 별 얘기를 다 해요. 공부 안 한 이유 많아요. 딱 그게 생각이 나요. 남들 할 때 묻어하면 됩니다. 이거 전문용어로 컨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컨닝하면 탈핵 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아주 어려운 일이죠. 컨닝. 한 번만 하면
버릇됩니다. 금방 배워요. 컨닝. 네. 뭐 누굴 컨닝할 거냐 이것도 별로 큰 걱정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꼴찌기 때문에 아무나 보고 베껴도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구는 그만하고 네.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 재생가는 필요 없다 이런 결론 내는 연구 좀 그만하고 네. 이제 그냥 이제 베끼기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그 얘기가 귀에 쏙쏙 박혀요. 아, 그렇습니까? 원전. 컨닝 컨닝하면 좋아하시나요? 된다. 남의 것만 보고 따라하자. 예, 묻어가면 된다. 굉장히 쉽잖아요. 쉽고 편한 길 놔두고 어렵고 복잡한 길 가려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 원전 정책 쉽고 편한 길, 빠른 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